시험본 국가직 사회 문제 해설을 먼저 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사회 문제가 최근에 본 사회 문제 중에서는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과목 쌤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대다수 과목들이 좀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도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됐던 편이고, 항상 사회는 가장 마지막에 풀죠. 국어, 영어, 한국사 풀고 행정학, 행정법 다음에 사회를 풀다 보니까 뭐 시간의 촉박함이 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었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뭐 어려운 거 중에 하나를 고르본다면, 한 문제를 골라본다면 경제 17번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연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난이도를 가지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던 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대다수 학생들이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에 좀 더 초점을 두는 편이고, 항상 좀 그랬어요. 국가직이 조금 쉽게 나오면 지방직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직 쉽게 나왔다고 해서 지방직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지방직이 계속해서 한 3-4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근데 국가직은 비교적 쉽게 최근에 출제가 됐던 편인데 뭐 그 경향대로 출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과목을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법과정치도 어렵게 뭐 생소한 선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고, 근데 경제는 제가 고른 17번 문제, 그 문제 정도가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편이고, 사회문화도 뭐 자료 분석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제시문 자체가 많이 봤던 제시문들이어서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시험은 2017년 2년 전에 국가직 시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봤던 국가직하고 이번에 봤던 국가직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도 한 문제만 어려웠는데 이것도 한 문제가 어려웠다. 조정 점수도 아마 2017년도에 조정 점수대로 나올 것 같아요. 저거보다 조금 낮거나, 그래서 2017년도에 조정 점수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도 2019년도도 이와 비슷하게 조정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아마 68점에서 69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문제당은 여기 보니까 점수차가 2한 4점 정도 차이가 나죠. 2.3점 2.3점에서 2.4점 정도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로 아마 예측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될 것 같다. 조정 점수는 작년보다는 좀 2점 정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문제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 1번 법과정치가 먼저 1문제, 다음에 사회문화가 5문제, 그 뒤에 경제가 5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선지들 분석을 해보죠. 자, 1번 문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어떤 요소를 골라봐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간접민주주의. 직접이 아니고요. 자, 2번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는 무슨 제도? 국민 소환제도.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 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죠. 이거 없고요. 네, 정답은 3번.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국민 투표와 관련된 제도가 있죠. 헌법 제72조에 소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국민 투표 부의권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 발안제도인데, 국민 발안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 권한을 발의할 수 있는 거, 또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와 간접 민주주의 요소를 구분해봐라.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 제도는 다 있죠. 근데 그건 안 물어보고 나머지 국민소환, 국민발언, 국민투표를 물어봤습니다. 2014년 국가직에서도 뭐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막 이렇게 접근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선거운동의 가해를 방지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경우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누가 관리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비용을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도록 후보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선거 공영제라 얘기하죠. 그래서 선거 공영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선거 관리를 국가가 하는 관리 공영제와 원칙적으로 비용을 후보자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낼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공영제. 그래서 이런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공명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선거 공영제 기본 내용으로서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사회계약설, 국가직에서 워낙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이라서 또 선지 자체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그래서 1번.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서 찾는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과 비교되는 관점이죠. 자, 홉스는 만인의 만인한 투쟁, 만만투.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안전하지는 않은 상태라 본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죠.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들이죠. 홉스는 성악설, 루소는 성선설 맞게 되어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리바 이어던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한다. 이 말은 맞죠. 네, 뒷문장이 틀렸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한다. 기본적으로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죠. 루소는 이상주의자로서 간접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뒷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루소의 주장과는 배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계약설. 워낙 국가직이 좋아하는 문제죠. 정답 3번이 되어 있고요. 자, 4번도 국가직에서 많이 나왔던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를 비교해봐라. 이번 국가직 문제는 그동안 국가직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이 거의 한 70%가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기출 6개년간 출제되었던 기출의 주제들이 거의 한 70%나 출제되었다는 것을 쭉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기출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지방직 시험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직이나 뭐 서울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지방직 역시 기출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4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힘. 현실적인 힘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주의다? 현실주의다. 자,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성과 윤리도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이상주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럼 1번.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현실주의. 홉스식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죠. 국제사회도 만인의 만인한 가난 투쟁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자, 2번. 가는 나와 관점과 달리 경제나 환경이나 인권 문제. 자, 이런 문제를 강조하는 건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죠.
경제적이라는 것은 상호 협력의 기초에서 서로 간의 의존을 형성하고 있는 게 경제 문제고, 환경 문제, 오늘날의 환경 문제가 한 나라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그죠?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역시 국제적인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권 문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실주의보다는 무슨 주에 가깝다? 이상주에 가깝다. 그래서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가 가지는 현실적인 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 이거는 이상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다. 3번. 나는 이상주의로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 또는 국제기구를 중시하죠.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국제규범이라는 것은 뭐 국제법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밑에 나와 있죠.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의 역할을 강조한다. 상호 협력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5번 문제. 선거 관련된 제시문을 읽고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3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00명이다. 총 몇 명이다? 400명인데,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녀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소속도 출마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인 2표제가 아니라 과거에 1인 1표제를 말하죠. 그래서 과거에 1인 1표제의 방식으로 제시문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지금 현재는 1인 2표제로 바뀌었는데,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썼던 방식이 1인 몇 표제? 1표제. 그 방식대로 선출하고 있다. 한 표라도 많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죠? 상대 다수 대표제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상대 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제 1등한 사람, 그죠? 결부되죠. 소선거구제와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의 1인 1표제 방식이죠. 내가 지역구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자, 그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대로 당선제를 결정하는 것. 이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몇인 몇 표제 방식을 말한다. 1인 1표제 방식을 말한다. 이 선지를 해석해보면 1번. 옳은 것을 골라봐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가 맞는데, 그죠?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죠. 다수당과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지 군소 정당에게는 불리하죠. 뒷문장이 틀린 문장이고요. 자, 2번. 자신의 지지 정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표의 가치는 1표,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표의 가치는 2표. 무슨 선거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죠? 표의 가치 문제니까 평등 선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죠? 보통 선거의 원칙이 잘못되어 있죠. 평등 선거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3번.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 방식은, 자, 다수 대표제죠. 상대 다수 대표제. 무슨 대표제라는 말이 틀렸죠? 소수 대표제라는 말이 틀렸죠. 선거 운영 방식이
다수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 근데 제시된 내용이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다수대표제는 다른 말로 이제 소수대표제보다 선출 방식이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 2, 3번이 모두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된다. 이것이 무슨 선거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죠?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과 관련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1인 1표제가 두 가지 선거의 원칙, 평등 선거의 원칙과 어떤 선거의 원칙이 위배된다? 직접 선거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죠? 이 관련된 판례를 문제로 구성한 게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됐고요. 6번 문제. 자, 조약.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한 문서를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 1항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약 체결 비준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죠. 다만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있다? 국회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답이죠. 옳지 않은 거. 모든 조약이 틀렸죠. 그죠? 모든 조약이 국회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 헌법 제60조 1항 제가 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상호 원조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강화 조약. 그 다음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 다음에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요 8개의 조약은 누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모든 조약이 국회 동의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4번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이 된다. 헌법 제6조 2항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고요. 7번 다음 글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요거 좀 어렵게 냈다면 선지에 뭐를 냈어야? 명확성의 원칙을 냈어야. 그죠?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 헷갈려 하는데 근데 선지에 무슨 성의 원칙이 안 나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이 안 나와 있다. 요걸 내야 학생들이 오답을 몇 번으로 많이 고르는데 명확성의 원칙으로 많이 고르는데 선지 자체에 뭐만 나와 있고 유추해석 금지만 나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 안 나와 있어. 답은 쉽게 1번으로 학생들이 고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이게 했다면 뭐를 냈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을 냈어야 된다. 근데 왜 안 냈는지 몰라. 좀 문제를 쉽게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인 내용을 쭉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건 이거죠. 지금 이 처벌하고 있는 규정은 사기업체의 장인데 근데 사기업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 포섭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조문에는 뭐만 나와 있는데 사기업체 장에 대해서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실제 경영자 CEO는 안 나와 있다고. 근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죠? 해당 규정이 없어. 근데 무슨 규정을 가져오는 거죠? 유사 규정 가져오는 거죠. 유사 규정을.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을 때 이와 관련된 무슨 규정을 가져와? 유사한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무슨 해석이 되겠죠? 유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게 냈으려면 명확성의 원칙을 냈어야 했는데 좀 쉽게 문제를 좀 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냈으면 정답이랑 반밖에 안 나오는데 네, 명확성의 원칙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추 해석이라고. 형법은 기본적으로 재형법정지 원칙에 따라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8번.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부당 노동행위. 학생들이 항상 이 말을 이제
부당해고라는 말과 헷갈려 하는데,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말하고,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건, 그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라 얘기하죠. 항상 어떤 말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부당해고라는 말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건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럼 1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했다면 대표적인 부당 노동 행위죠. 기본적으로 무슨 권을 침해했다? 단결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거니까 역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거지 부당 노동 행위와는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회사에 입사시켰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계약이라 하죠. 노동조합 역시 단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3번 최저임금법의 위반일 뿐이고요.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의 끝문장이 되겠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가 없고요. 과잉금지의 원칙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 4가지로 되어 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그래서 이 4개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과잉금지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법력이 아니라 위헌이 되겠죠. 그죠?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은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우리 동영 모의고사 때도 같이 연습을 해봤죠.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위헌이 된다. 자, 3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1항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영권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참정권에 관한 내용,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권리로서 능동적 권리죠. 대표적으로 선거권이라든가 공무단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 투표권 등이 있죠.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지가 않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4가지로 되어 있으며 이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자 2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선지를 보죠.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걸 무슨 력이라 얘기하는데? 대항력이라는데, 대항력의 요건은 몇 가지를 가져야 된다? 2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주민등록 방식이 전입신고니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갑은 뭐를 하지 않았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2번째,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우선 변제권이란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전월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한다. 네, 을은 지금 무슨 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가지고 있지 않고. 자, 3번. 병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했다면 임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자,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의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의 임대차 기간도 주장할 수가 있죠. 임대인은 주장할 수가 없지만 임차인은 설사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뭐하더라도 체결했더라도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 2년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정답은 4번.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통보가 없거나 또는 임차인이 1개월 이내에 따로 계약 갱신에 관한 통보가 없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걸로 보죠. 그래서 전에 했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맞게 돼 있는 게 몇 번? 4번이다.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보통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묵시적 갱신을 다루고 있는 4번이 옳은 선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과정 절 문제 봤는데 딱히 어려운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정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주제들이기도 하고 뭐 선지나 내용 자체가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 사회문화 문제. 역시 뭐 자료 분석 문제가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자,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두 가지,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 있는데, 근데 이 중 A 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고 주변의 제3대 국가들은 중심부인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한다. 이렇게 보는 A를 뭐라고 얘기한다? 종속이론이란다. 그죠? 자, 그러나 B 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은 근대화론이죠. 그러면 이 나의 관점은 무슨 논을 골라야 됩니까? 근대화론의 입장을 제시된 선지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럼 선지 기억. 근대화론은 전통은 발전에 장애가 된다라고 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이란 서구화된 것들을 말하죠. 서양의 것들을 수용해서 빨리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요거는 누구의 관점이다? 종속 이론의 관점이죠. 이유는 종속 이론의 관점이 되겠고요. 지금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근대화론. 그러니까 근대화론은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회가 좀 더 복잡한 사회로, 기본적으로 덜 발달된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니까. 자,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근대화론.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이 되겠죠. 리을.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게 종속이론의 관점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종속이론과 관련되며 기억과 디귿이 근대화론의 관점이라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계급 이론이냐, 계층 이론이냐. 그럼 A 이론은 지위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니까 A가 뭐란 걸 알 수 있다? 계층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B 이론은 계급론. 베버와 막스. 그럼 1번 A 이론, 계층론은 연속적이죠, 그죠? 연속적. 이게 연속적인 서열. 이 연속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연속적이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계급은 불연속적이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2번 B 이론은 계급 이론, 다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죠. 그래서 얘가 계층이 다원론이고 얘가 일원론이죠.
자, 3번 A 이론은 B 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둘 다, 그죠? 달리가 틀렸죠. 둘 다. 계층론이든 계급론이든 둘 다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죠. 다만, 계급론은 경제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거고, 얘는 경제적인 요인 말고도 정치적인 권력이나 사회적인 명예도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달리가 틀렸어요. 둘 다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답은 4번. B 이론은 A 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거죠. 일원론의 관점을 말하죠. 정치 사회적인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라고 보는 게 무슨 논의 관점을 반영하는 거다? 일원론의 관점을 이렇게 풀어 쓰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선지로 답을 골라봐야 될 것 같고요. 13번 차별적 교제이론. 국가적에서 역시 엄청 자주 나왔던 주제죠. 일탈행동을 바라보는 관점. 쭉 보니까 뭐가 문제죠? 학습이 문제죠. 그죠? 차별적 교제이론, 학습이론이죠. 자, 그럼 일단 대책은 정답. 1번이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자, 선지 2번. 차별적 교제이론은 미시적 관점이죠. 근데 비는부팅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이건 갈등이론 안 나와 있고. 급격한 사회 변동 이 말 나오면 누구? 디르케메 아노미. 자, 그 다음에 4번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은 머튼의 아노미. 그죠? 그나마 이제 일탈행동 이론이 변별력이 있을 때는 얘 둘, 디르켐이나 머튼 또는 낙인 이론 냈을 때 그나마 좀 변별력이 있는데 차별적 교제 이론은 너무 쉬워요. 그죠? 정답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14번의) 내용 선지를 읽지 않아도 답을 풀 수가 있죠. 왜? 나머지 3개는 다른 관점이고 하나만 하나의 관점.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보면 1번 2번 4번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는 실체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 실제론. 2번도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사회 실제론. 4번도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역시 사회 실제론. 3번이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사회 명목론. 그러니까 이거는 제시문을 읽지 않고도 답이 몇 번이면 알 수 있다. 3번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가 다른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제시된 내용을 쭉 보니까 자, 끝문장에 이 정신은 이윤 추구를 직업적 성실성, 근면, 검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미갈식이죠. 자본주의는 이와 같이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그죠? 이거죠. 자본주의가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동이라면 뭐죠? 사회 명목론이죠. 근데 뒷문장. 규범과 가치와 시당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수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뭐죠? 사회 실제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는데 이 조서는 막스 베버 아주 유명한 저서인데 막스 베버의 유명한 저서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아주 유명한 저서가 됩니다. 물론 대다수 학생들이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저도 몇 번 읽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한 50페이지를 읽고 말았어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유럽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나라가 많이 나와. 중세 유럽은 엄청나게 나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양의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청교 정신을 말하는데, 자, 이런 청교도 정신이 서양의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나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선지 구성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5번. 뭐 그나마 사회문화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15번 정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이제 무슨 연구라는 거?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죠. 사회 문화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인 간의 관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학 내 사회 관계의 정도가 이게 독립변수죠.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무슨 연구다? 실증적 연구 방법이 되겠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 보니까, 자, 보니까 설문조사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집법.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질문집법을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내용을 해석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1번. 기억은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종속 변수고,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가 독립 변수가 되겠죠.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잘못했고요. 자, 2번. 실증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죠.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무슨 연구의 특징이다? 실증적 연구 방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이죠. 니은은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이 가능한 과거 6개월간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 횟수로 조작적으로 정의했죠. 종속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리을은 모집단, 대학교 학생부, 땡땡대학교 학생부가 모집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가 되겠죠. 여기서 모집단은 뭐가 되겠다?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는데,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 대학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가 모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틀린 거죠. 리을이 모집단이라는 말이 틀린 거고요. 미음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부를 추출했죠. 이 추출한 것은 뭐가 맞다? 표본 집단이 맞습니다. 근데 앞 문장이 틀렸죠. 자, 4번. 역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실험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질문집법이죠. 그러니까 통제집단, 실험집단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뭐를 썼기 때문에? 질문집법을 썼기 때문에 통제집단이나 실험집단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 문제 5문제. 뭐 그나마 변별력이 좀 있었던 문제가 15번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회문화도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던 편이고요. 자, 경제 문제. 그동안 국가직은 경제 문제가 계산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좀 괴롭혀 왔는데, 이번 국가직에는 경제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계산 문제가 따로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접근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민간 경제의 순환 모형에 대해서 자, 나와 있다. 가가 소비 활동의 주체라면 소비 활동의 주체는 가계죠. 자, 그럼 나는 기업이겠죠. 민간 경제니까. 기업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이윤국대화 되고, 2번.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물을 공급하는 자는 역시 기업이죠. 그럼 가는 가게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생산 요소에 관한 대가 지급, 이게 가게고 이게 기업이라면,
그럼 이 기역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가계가 생산물을 이용한 대가지급. 생산 요소에 관한 대가지급이 아니라 생산물에 관한, 생산물을 소비한 것에 대한, 그죠? 생산물 소비에 관한 대가 지급이란 말로 바꿔야 되겠죠? 생산물 소비에 관한 대가 지급이란 말로 바꿔야 됩니다. 자, 3번. 화살표의 흐름이 실물이라면, 자, 화살표의 흐름이 실물이라면 생산물을 제공하는 가가 뭐가 되겠죠? 가가 기업이 되겠죠. 나가 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계는 소비활동의 주체죠. 자, 앞에 있는 게 틀렸으니까 4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화살표의 흐름이 화폐 흐름이라면 반대로 가는. 그럼 화폐 흐름은 생산물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가가 가계고, 그죠? 나가 기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맞게 되죠.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17번. 이 문제가 조금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Z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림이, 연상이.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공급 곡선을 그리는 게 중요한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느냐. 자, YZ. 역시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X제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고요. 2번 X제 수요 증가. X제 수요 증가 해보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그죠?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한번 YJ 공급이 증가하면 YJ 공급 증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균형 가격은 하락하죠. 정답은 3번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 XJ와 YJ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XJ 수요 증가는 그려봤고, 자, YJ 수요 증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균형 가격, 얘는 불변이죠. 그죠? XJ는 수요가 증가해도 균형 가격이 불변이고, YJ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틀렸죠. 자, 그래서 17번 문제가 그나마 좀 변별력을 가졌던 문제인데, 이 그래프를 제시된 자료를 통해 연산할 수 있느냐. 제가 연습해 봤던 것은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인 그래프 해봤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공급이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인 경우로 문제가 나왔어요. 저랑 수업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풀어봤는데, 이거는 공급이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시장의, 이거는 이제 국민경제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느냐. 국민경제 변화를 물어본 게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 변동은 총 수요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총 공급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국민경제 변화 AD, AS 균형 물가, 물가와 실질 GDP. 국민경제 균형이라 그러면 이 모양이 바로 연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총 수요가 감소하면 이런 모양을 띠죠. 총 수요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죠?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디플레이션. 그걸 말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뭐가 감소할 때? 총 공급이 감소할 때를 말하니까 어울릴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기억이 감소할 경우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고. 자, 2번 니은이 변동할 경우 총 공급의 변동. 자, 그래프 역시 또 그려보면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와 실질 GDP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총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비는 증가하죠. 총 공급이 감소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하면서 실질 GDP는 하락하죠. 물론 옆에 무슨 일도 같이, 실업률도 같이. 실업률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죠. 이렇게 보면 지금 물어본 건 요거죠, 그죠? 총 공급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변하면 물가와 실질 GDP가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공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면 물가와 실질 GDP는 어떤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임을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 니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오른쪽은 증가하는 걸 말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해야 되겠죠. 상승이 아니라 하락. 자, 4번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실질 GDP는 반드시 증가하고 물가의 변동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하면 우측 이동을 하죠. 총수요 증가, 총공급 증가. 새로운 국민경제 균형은 여기인데 무엇의 변화는 정확하지 않지만 물가의 변화는 정확하지 않지만 실질 GDP는 반드시 증가하죠. 실질 GDP 증가하면 열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증가한다. 무엇의 변화를 알 수가 없다.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19번 경기 과열 시 총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경기가 과열되면 문제가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되죠. 이럴 때 총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 긴축을 해야 되죠. 그럼 통화긴축. 통화긴축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걸 말하죠. 금리 인상이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공채, 공개시장을 조작해서 국공채를 시장에 뭐 해야 된다? 매각해서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죠. 그 매각. 정답 4번, 그죠?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방향은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되겠다. 자, 마지막 20번. 관세 부과에 뭐를 분석해봐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봐라. 하나씩 다져봐야겠죠. 자, 선지, 기억. T기에 비해 T 플러스 1기에 각국의 사회적 잉여는 어느 만큼 증가하느냐. 그래서 T기 때 소비자 잉여 A, 생산자 잉여 B, E, G. 근데 T 플러스 1기가 되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그럼 증가하는 사회적 잉여는 이 면적이 되겠죠? 이 삼각형 전체가 증가하는 사회적 잉여. 그럼 뭘 해야 됩니까? C, D, F, G, H, I. 그죠? 근데 지금 뭐만 증가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D, H, I만 증가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증가한 게 아니죠. 얘만 증가한 게 아니라 얘도 증가한 거니까 C, F, G가 빠져 있어요. 그죠? C, F, G가 빠져 있다. 틀렸고요. 자, 는 T 플러스 2기의 관세 수입은, 그래서 정부의 관세 수입은 면적이 이 면적만큼이 정부의 무슨 수입을 말한다? 관세 수입을 말하죠. 기호로 표시하면은 P1, P2 곱하기 관세죠. 부과된 관세에다가 수입량 Q2, Q3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P1, P2 곱하기 Q2, Q3. 그래서 그걸 면적으로 표현하면 G와 H만큼이 정부의 무슨 수입을 말한다? 관세 수입을 말한다. 맞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T 플러스 1기에 비해 T 플러스 2기에는 각국에서는 F와 I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말하죠.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보면, 자, T 플러스 1기에 소비자 잉여 T 플러스 1기의 소비자 잉여는 A, B, C, D, E, F, G, H, I. 생산자 잉여 J가 되겠죠. T 플러스 2기 누구의 잉여는 좀 줄어든다. 소비자 잉여는 좀 줄어든다. A, B, C, D가 되겠고, 생산자 잉여는 조금 늘어난다. J에서 E 만큼이 늘어나고, 관세 수입은 이때 넣고 여기서 G, H만큼. 결과적으로 이때와 이때 비교되는 사회적 잉여가 어느 만큼 줄어드느냐? 줄어드는 사회적 잉여는 요만큼이 줄어들죠. 요. 네, 그걸 저기 에서 표시해 보면 파란색이 되겠죠? 파란색이 줄어드는 사회적 잉여를 말한다. 그래서 디귿이 맞게 돼 있고요. 자, 마지막 리을. T 플러스 1기에는 각국의 생산자 잉여는 어느 만큼 증가했죠? 요만큼 증가했죠. 그죠? 이만큼. J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이만큼. 이만큼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문제 5개도 풀어봤는데, 특별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17번 빼고는 많이 어렵지 않다. 근데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해봤는데, 어쨌든 뭐 국가직이 좀 쉽게 나오면 지방직이 좀 항상 어렵게 나왔던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어쨌든 대다수 학생들은 국가직보다는 무슨 직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둔다. 지방직에 좀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직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국가직 2019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